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운동하면 머리가 똑똑해진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하지만 요즘 우리 친구들은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고 과학 상식을 알기도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머리도 좋아지고 재미있는 과학 상식도 알 수 있는 핫클립 베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낭만적인 캠핑을 즐기는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템, 텐트! 야외에서 쓰이는 특성상 쉽게 오염되기 마련인데 크기뿐 아니라 소재와 종류 또한 천차만별이기에 사용할 때만큼이나 적절한 관리가 필수라고. 보통 이런 거는 스커트라고 하는데 캠핑장에 텐트를 치면 여기 이제 제일 바닥 닿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파쇄석이라고 해도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러면은 이제 오염이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쪽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 안쪽에 습한 채로 오랜 기간 동안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곰팡이 오염이 심해진 거예요. 텐트에 가해지는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기술자가 이 일에 뛰어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 저도 이제 캠핑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 텐트가 일단은 소중하잖아요. 이거는 도저히 집에서 빨 수 있는 사이즈도 아니고 관리도 어려운 데다가 요거를 전문적으로 한번 작업을 하면 좀 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하게 됐죠. 습기로 인한 추가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물 세탁한 뒤 건조 과정을 거치는 텐트. 이제 냄새는 안 날 거고 건조만 바짝하면 보관하기 좋으실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말리면 연락드릴게요. 네. 여기 이렇게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깨끗해졌나요? 아, 예. 전체적으로 다 세탁을 해주시니까 깨끗하게 잘 마를 것 같고 보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에 장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는 텐트. 송화가루부터 송진, 흙먼지와 곰팡이 오염까지. 그 오염 원인도 다양한데 이런 거를 뭐 큰 세탁기에 마구마구 돌려버리면 원단이 손상이 가기 때문에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해야만 이 원단도 보호가 되고 좀 더 깔끔하게 세탁이 되는 거예요. 텐트의 크기도 만만치 않은데 이 모든 걸 손 세탁한다니? 여간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 아니다. 저희 세제가 지금 아웃도어 전용 세제가 있고요. 곰팡이 전용 세제, 이거는 찌든때 세제예요. 이런 스커트 같은 경우는 찌든때가 심하니까 이 찌든때 세제를 써갖고 때를 좀 빼줄 거예요. 무엇보다 원단 보호가 최우선. 텐트의 소재 종류에 따라 세제는 물론이요, 세척 도구까지 달리하여 쓴다는 기술자. 이거는 스펀지예요. 텐트 소재가 폴리에스터다 보니까 뭐 거친 이런 솔 같은 거를 쓰게 되면 이제 여기에 좀 손상이 갈 수가 있으니까 손상이 안 가도록 이런 폴리 텐트는 스펀지로 작업을 해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작업. 그런데 지금 쓰는 건 아까와는 다른 도구 같은데? 그 솔이 아니라 이건 구두솔? 좀 전에 이제 작업했던 텐트는 폴리 텐트고 이거는 면 텐트예요. 이 정도 오염이 좀 심하고 스펀지로는 좀 때가 안 빠지니까 원단이 좀 상하지 않는 선에서 굉장히 부드러운 솔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곳곳의 오염 부위를 세척해 나가는 기술자. 자, 어디 봅시다. 전후 차이를 보니 와, 확연히 깨끗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강한 수압으로 세제를 깨끗하게 헹궈낸 뒤 전용 도르래를 이용 공중에 매달아 건조시킨단다. 그런데 햇빛에 말리면 훨씬 잘 건조되지 않을까? 텐트는 일단은 햇볕에 많이 닿으면 닿을수록 방수력도 저하되고 원단 손상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는 실내에서 무조건 건조를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발수력이 약해진 텐트들은 발수 코팅제를 뿌려 완벽하게 마무리! 늘 그냥 지금처럼만 열심히 깨끗하게 작업을 잘해서 많은 고객님들이
깨끗한 텐트를 가지고 행복하게 캠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경과학자인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 교수인 다프나 조엘이 어떤 연구를 했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뇌 연구에 대한 어떤 뇌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혹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그 지점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20년에 교육부에서 만든 그 공식 SNS에 이런 카드 뉴스가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제목은 아버지를 위한 자녀 교육 가이드라고 해서 이제 내용은 그런 거죠. 아버지들이 어머니에 비해서 자녀 교육에 서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주의를 해서 자녀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가이드를 제시를 해주는 내용이었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차이점을 여자의 뇌와 남자의 뇌의 차이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뇌는 양육을 위해서 자녀들과 더 공감하고 의사소통을 잘하고 할 수 있도록 진화를 해왔다라고 하고 남자의 뇌, 그러니까 아버지의 뇌는 양육보다는 이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능력 그리고 논리적인 어떤 사고 뭐 이런 쪽으로 더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양육에 서툴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사례처럼 여자의 뇌는 이렇고 남자의 뇌는 이렇다. 진화적으로 이렇게 다르게 진화해 왔다. 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양육을 잘 못한다거나 자녀와 소통이 서툴고 자녀 교육에 좀 소홀하고 하더라도 이게 좀 정당화가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여자의 뇌, 남자의 뇌를 이런 식으로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는 굉장히 비판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런 식의 연구들은 사실 지금은 이렇게 단순하게만은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이 카드 뉴스는 금방 내리게 돼요. 자, 그러면 다프나 조엘이라는 이 뉴로젠더링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이 신경과학자는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뇌의 성찰을 연구를 했길래 혁신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뇌의 성찰 연구는요, 이렇게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의 어떤 평균을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뇌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다음에 주황색 부위는 남성, 파란색 부위는 여성 이런 식으로 여성과 남성 집단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뇌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 이 그림이 그대로 우리가 어떤 개인의 여성과 남성을 생각할 때도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물론 그것이 과학적으로 옳진 않지만 대개는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면서 아,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르구나. 아들과 딸이 이렇게 다르네. 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다르네.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적용이 되어 버립니다. 최근 연예인들의 몸매 관리법으로 큰 이슈가 된 이색 운동법이 있다는데요. 그들의 건강한 몸매 비결 과연 뭘까요? 언뜻 보기엔 여느 헬스장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연예인들의 발자취로 가득한 이곳. 저희 센터에 제일 많이 오시는 분이 요즘에는 김혜수 씨, 또 한효주 씨가 많이 와서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정말요? 도대체 왜 어떤 매력 때문에 이곳을 찾는가 했는데 아니 제가 지금 뭘 보는 거죠? 이거 수영장 아닌가요? 헬스장에 수영장이 웬 말입니까?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요? 보통 일반 대형 센터를 완전 작게 축소를 시켜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준비, 출발! 이곳에서의 수영은 조금 특별하다는데요. 과연 어떤 점이 다를까요? 수영하는데 제자리에서 하나요? 네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구조가 되는데 이 물을 이제 흘러나갈 때는 안에 모터가 있어요.
이 모터가 이제 유압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하, 인공 물살을 만드는 시스템을 통해 저항을 강하게 만들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건데요. 이 원리를 착안해 만든 또 다른 이색 운동법. 그 정체는? 이건 러닝머신 아닌가요? 이제 물속에서 러닝머신까지 한다고요? 최근 연예인들의 몸매 비결 운동법으로도 화제가 됐던 수중 러닝입니다. 물속에선 체중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장점까지 있다는데요. 우리가 물속에서 뛰게 되면은 부력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을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관절에 부담이 없게 되는 거죠. 발목, 허리, 무릎, 관절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회원분들에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속에서 걷고 뛰고 이번엔 들기까지. 게다가 물의 온도가 체온보다 낮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많은 열을 발생해 지방 소모량 또한 높다고 하네요. 이렇게 물속에서 운동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은 무거워서 더 이상 내 움직임 가동 범위를 끝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횟수를 끝까지 트레이너가 옆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은 힘들더라도 얘가 어쨌든 천천히 가볍게 내가 순간순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근육의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게 돼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 이제 스트레칭을 하면 끝나는 건가 싶더니 갑자기 매트를 흔들기 시작하는 선생님.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면서 운동하게 되면은 작은 근육들까지 같이 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운동 강도가 그냥 플랭크 하는 것보다는 한 2배에서 3배 정도 좀 더 힘들게 돼요. 체력을 기르는 건 물론 체내 지방을 태워 근육 및 관절을 치유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수중 운동. 야, 보기만 해도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 직접 해보니 어떠셨나요? 상당히 많이 힘들고 운동 같은 거 접하기 운동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하기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밖에 날씨도 덥고 습하고 이런데 밖에서 운동하시는 것보다 실내에 들어오셔가지고 운동하시고 건강하게 운동하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한 여름 나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뭐 할 거냐면 이렇게 막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 근데 어렸을 때 왜 보면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벽에 막 붙여놨던 거 기억나? 네. 수학도 꼭 교과서에 있는 거를 막 이렇게 어렵게 봐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네가 재밌게 볼 수 있게 벽보로 만들어 볼 거야. 아, 그래요? 벽보를 만드는 거예요? 학습 브로마이드처럼 이렇게 어허. 붙여놓게 자기가 직접 써야지 좀 정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정민이가 직접 해보는 거야. 5대1이어도 좋고 3대2여도 좋고 네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써봐. 25대3 엄청 큰 차이인데 좋아. 자, 그러면 이 25대3을 기준으로 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볼 거야. 첫 번째로 25가 뭐를 의미하고 3이 뭐를 의미한다 그랬지? 그렇지. 똑똑이구만. 똑똑이구만. 아주. 똑똑이구만. 기준량. 25는? 비교하는 양. 세상에, 그치. 리액션은 필수죠. 아, 역시. 자, 얘를 읽는 방법이 4가지가 있었어. 하나씩 써보자. 첫 번째, 25대3. 그치? 이제 기준량이 보이는 방법. 기준량이 항상 먼저야. 뭐에 대한 얘가 붙는 게 기준량이야. 얘는 항상 뭐에 대한 요 말을 붙이게 될 거야. 3에 대한 25의 오, 똘망똘망해졌는데 갑자기. 그러게요. 아니, 집중이 집중력이 생겼어요. 일단, 아니, 아까 전에 게임하다 등짝 스매싱 맞던 정빈이가 어느 순간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계속 우리가 헷갈렸던 게 뭐야? 뭐뭐에 대한 이 부분이잖아. 3에 대한 이게 눈에 들어오게. 여기도 3에 대한 이게 눈에 들어오게 하면 좀 더 편하지? 그치? 얘네들도 순서가 바뀌면 안 돼. 만약에 내가 3과 25의 비라고 적으면 기준량이 3인데. 바뀌지, 그치? 이렇게 3이 기준량이어야 되는데 3대 25가 돼서 기준량이 바뀌는 거야, 그치? 순서 같은 거 헷갈리지 않게 강조를 딱 해두면 되는 거야, 그치? 기특합니다, 정말.
네, 선생님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빈이가 적어보면서 복습하는 부분이 아주 좋네요. 네, 그러게요. 이렇게 직접 쓰면서 배운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또 자기가 직접 썼기 때문에 흐름이 보일 거거든요. 그쵸. 보면서 익히기도 좋죠. 이번에 숫자는 선생님 마음대로 3대4 어때? 네, 마음에 들지?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든대요, 마음에 든대요. 이렇게 쭉 그어서 이번엔 비율이라고 써볼게. 비율로 표현하면 얘가 기준량이 분모로 내려가는 거야, 그치? 그렇지, 4분의 3 이것도 강조해 놓을게. 그리고 아예 여기서 한 번 더 100분율까지 가볼까? 100분율까지 간다고? 기준량이 분모로 내려가는 거야, 그치? 야, 열중했습니다. 집중의 정말. 입이 보이시죠? 네네네, 집중의 입.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분자에는 좋아. 그래서 선생님들이 약간 좀 점점 신나시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완성. 여기서 또 강조할 것은 기준량이 100이 된다. 그치? 기준량 100. 이렇게 넣으면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 한 번에 정리가 되는 거야. 좋지? 어머. 글씨도 잘 썼네요. 그쵸. 잘 쓰네요. 네. 어떠셨어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미있고 알찬 핫클립 베스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목을 받았던 사진 한 장. 초등학생 수가 얼마나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지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데 2011년생은 47만 명, 6년 후 2017년생은 35만 명, 2020년생은 27만 명으로 단 9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학령 인구는 초중고생 전반에 걸쳐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벚꽃 엔딩이라는 말까지 생겨난 상황. 벚꽃 엔딩이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문을 닫는다는 뜻인데 학령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데다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심해지면서 소위 말하는 지방대학은 폐교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21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수험생 수가 대학 입학 정원보다 줄었으며 지방대는 신입생을 유치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도 지역대학은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학생 모집이 어렵고요. 보면 2037년을 봤을 때는 지방대학 10곳 중에서 8곳 이상이 70%를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좀 추계가 됐는데요. 그만큼 학생 수 부족이 지방대학의 큰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구가 줄어들면 대학 입시 경쟁이 완화돼서 더 좋은 것 아니냐는 1차원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구수가 줄어드는 속도만큼 대학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입시 경쟁은 계속 치열해질 거라고 예측하는데 그렇다면 미래 교육 현장은 어떤 문제를 떠안게 되는 걸까? 내가 태어난 지역에서 공부하고 또 그 지역에서 대학을 진학하고 양질의 일자리 취업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지 않는 한 입시 경쟁은 좀 쉽게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인구 감소나 지역 불균형의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에 지방대학은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고 또 양질의 교육 연구 여건을 제공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현재 진행하는 프로젝트만 8개. 안녕하세요. 그 첫 번째 프로젝트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구리 단결정 박맞계의 어벤져스 과학자 3명이 모였는데요. 구리박막을 성장시키는 정세영 교수와 구리박막을 정밀하게 관측하는 김영민 교수 그리고 산술적 계산이 가능한 김성곤 박사가 그 비밀을 밝히려 합니다. 전 세계 그 GDP의 한 3% 정도가 그 금속의 부식으로 인한 손실을 막는 데 쓰인다는 겁니다. 굉장히 얇으면서 부식도 되지 않고 정기적인 특성은 구리보다 아니 금보다 더 좋은 그런 특성이 나타나게 되면 훌륭한 기술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 회의가 끝나고
새롭게 제작한 단결정 구리방막이 어떠한 물성을 가지고 있는지 투과 전자현미경을 이용해 체크해보기 위해 김영민 교수의 실험실에 들렀습니다. 오늘 이제 구리방막을 단결정으로 성장을 하고 그 표면을 아주 작은 시료를 만듭니다. 그 작은 시료에 대한 표면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구별할 텐데 구리 표면이 전혀 산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이제 평평한 면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완벽하게 평평한 구리방막은 상온에서는 산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밝힌 정세영 교수. 덕분에 나노회로 등에 사용되는 금을 구리방막으로 전면 교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과연 정세영 교수가 만든 구리방막에는 산화층이 있을까요? 이 원자 하나하나를 지금 다 보는 건데 표면에 정말 그 산화층이 전혀 없네요. 일렬로 가지런히 배열돼 있는 원자를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구리 원자의 비율이 굉장히 규칙적이고 완전한 구리의 결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게 하나의 특색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단면 구조를 보면은 구리 산화물이 생겼는지 아니면 온전하게 구리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원자 단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녹슬지 않으면서 전기 전도성은 높은 단결정 방막을 통해 구리의 재발견을 세계 최초로 알린 정세영 교수.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던 구리의 원래 성질하고 이 단결정 방막에서 일어나는 구리의 특성은 전혀 다른 성질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후에 이런 것들을 반도체 소자로 쓰거나 또 이제 도체로 쓰더라도 이제 저항이 굉장히 낮은 어떤 물체로 쓸 수 있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이제 더 많은 폭넓은 어떤 응용성을 찾아내는 것은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굵고 고두면서 빨리 자라고 우리나라 국토 전역에 심을 수 있는 그런 소나무가 필요한데. 당시 후보로 나온 소나무는 두 종류였는데 리기다 소나무와 테다 소나무였다. 리기다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지만 목재의 질이 좋지 않은 단점이 있었고 테다는 목질이 고르고 생장력이 우수하지만 우리나라 북쪽 지방에서는 잘 자라지 못했다. 리기다, 테다, 어떤 걸 심어야 되지? 리기다, 테다, 리기다, 테다, 리기다, 테다, 리기다, 테다. 그래, 이 두 소나무를 합쳐서 심어보는 거야. 그는 미국 연수 시절 연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리기다와 테다 소나무를 교배해 개량했는데 그렇게 탄생한 나무는 바로 리기테다 소나무였다. 여러분, 리기테다 소나무는 목재의 질이 좋고 척박한 땅에서 잘 자랍니다. 이제 이걸로 우리 살림을 채우면 됩니다. 리기테다는 1962년 미국 학회지에 소개되며 전 세계 과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저는 미국 산림국에서 나왔습니다. 예. 저희 산림국에서는 북부 탄광 지역에 심을 나무를 찾고 있는데 박사님의 리기테다 소나무가 좋을 것 같아서요. 종자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실제로 미 북부에 심은 리기테다 소나무는 안 좋은 환경에서도 훌륭하게 자랐고 미 산림국은 리기테다 나무에 경이로운 나무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했다. 현 박사가 설립한 인목육종연구소는 당시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는데 그는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전 세계의 선입견을 바꿔놓았고 국제학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그 후로도 현 박사는 다양한 나무를 만들어냈는데 이탈리아 포플러 나무와 토종 수원 사시나무를 교잡해 포플러 은수원 사시나무라는 나무를 만들었다. 원래 이탈리아 포플러는 평지나 하천 부지에만 심을 수 있었지만
개량을 통해서 산이나 다른 지역도 자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량한 신품종은 빨리 자라는 데다 짙은 그늘을 만들고 오염에 잘 견디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70년대 빠른 산림 녹화에 큰 도움이 됐다. 그의 빛나는 노력 덕분에 헐벗었던 산림은 빠르게 녹색으로 물들었고 황토빛 민둥산은 단기간에 푸르름을 되찾을 수 있었다. 1982년 식량농업기구는 한국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 복구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라고 극찬했다. 유엔이 한국의 산림은 치유 불가능이란 평가를 내린 지 14년 만에 일어난 기적이었다. 산림의 성쇠는 국력의 성쇠와 비례합니다. 산이 푸른 나라 중에 못 사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는 이러한 생각을 주위에 늘 전파했고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일에도 앞장섰다. 지구온난화, 사막화 현상 등으로 산림의 가치가 더 중요해지는 요즘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한 현신규 박사의 헌신은 후세에도 오롯이 기억될 것이다. 젠더혁신 프로젝트는 여러 분야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의학, 과학뿐만 아니라 공학이라든지 어떤 뭐 환경이라든지 뭐 전 분야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말하자면 이제 세포의 성별도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골수증 환자의 경우에 여성 환자의 경우에는 여성이 기증한 줄기세포를 활용해서 치료를 할 경우에 치명률이 더 낮아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이런 세포에서도 우리가 성차를 고려를 하면 굉장히 훨씬 더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또 젠더 혁신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혹시 궁금한 점이 또 있으시면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해주세요.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성차에 관한 연구가 더욱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뇌에 관한 부분은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뇌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성차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주신 질문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젠더혁신 프로젝트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뇌의 성차뿐만이 아니라 심장 질환에서도 성차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심장 질환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그 질병들에 있어서 성차가 또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뭐 소화기 질환의 경우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성의 어떤 소화기가 생물학적으로 다른 측면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영향도 분명히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소화기 질환의 경우 뭐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기 질환 뭐 혹은 뭐 위의 어떤 성차를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해부학적으로 남성의 위와 여성의 위가 다르냐, 뭐 같으냐를 논한다라기보다는 여성이 어떠한 그 사회적 환경에 처해 있고 그래서 어떤 질병에 취약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치료법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연구가 또 진행이 되겠죠. 어떤 여러 질환들에 있어서 성차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하나 조금 다른 사례를 들자면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심장 질환이나 소화기 질환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여성들이 연구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골다공증 같은 경우 사실 골다공증은 주로 중년 여성들이 걸리는 병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중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골다공증에 당연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성차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골다공증의 경우에는 여성 환자들을 주로 연구를 하게 되겠죠. 마치 심장질환에서 남성 환자들을 주로 연구하듯이요. 그러면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남성 환자의 경우에는
심장 질환을 가진 여성 환자랑 이제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초기 진단도 놓칠 수가 있고 치료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정교하게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놓고 본다면 두 성별 모두에게 이렇게 성별의 특성을 잘 고려한 어떤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생활 속 과학 정보만 모아 전달해드렸는데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알찬 핫클립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